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4.15 총선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 코로나19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또 선거 연령이 좀 낮아졌죠. 18세 이상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는데요. 어느 선거보다도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의 표심은 총선에서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KBS 생생토론 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도국 이정은 기자도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과 또 지방선거, 이번 총선까지 3연승을 하겠다 이런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연히 제동을 걸겠다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야 모두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평론가 좀 여야의 어떤 입장이 좀 어느 때보다도 좀 긴장감 속에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긴장감과 의미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역대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선거가 있을까 싶을 만큼 양당이 모두 준비 정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잘 못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초반에 그 선거 제도 때문에 굉장히 그 힘겨루기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를 확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늦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또 그 이후에는 비례 정당들의 출연 이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하느라고 너무 성동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당에서는 후보를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바꾸고 호떡 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우스개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책과 또 인물로 선거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지금 현재는 거의 당의 핵심적인 지지자들을 응축시키는 그래서 모으는 그런 선거로 가고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거대 이슈가 선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잠재워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정 기자님, 선거가 국민들에게 특히 유권자들에게 이제 축제 파티가 돼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사실 그러한 일반적인 정사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후보가 공천을 받았는지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의 어떤 비중도 상당히 적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 암흑 속에서 치러지는 그런 선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유권자들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관점에서 후보를 선택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 대전, 세종, 충남 같은 경우에 보면요. 스스로 불출마한 이해찬 대표나 천안의 이규희, 윤일규 의원을 제외하면 현역 의원이 100% 공천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40%씩 이른바 물갈이를 한 건데 이렇게 좋게 말하면 좀 안정적으로 간 거죠. 대선과 지선에서는 앞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이번이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총선과 좀 비교를 해보면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일당을 야당에게 내줬었단 말이죠. 그때 그 여소야대가 되면서 123석 대 122석, 한 석 차이였어요. 근데 그때 충청권의 그 대전, 세종, 충남도 19개 선거구 중에 민주당이 10개, 또 그 당시 새누리당이 9개로 반반, 절묘한 균형을 이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충청권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보고 또 경합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선거운동에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현역을 100% 공천한 게 새 인물로 승부수를 띄우기보다는 현재 지역구라도 사수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택수 대표 어떻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냉혹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 걱정, 불안감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흐름인데요. 또 이 가운데서도 표심을 또 긁어 모은다 이런 각당의 전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 결과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선거가 보통은 그 평가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당을 심판하냐, 야당을 심판하냐. 근데 이제
대통령 집권 중반 이후에는 여당 심판론이 더 힘을 얻게 마련이죠. 그래서 뭐 지난 대선이라든지 또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지만 이번 총선은 팽팽하거나 아니면 야당이 좀 유리한 국면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고요. 코로나 총선이라고 할 만큼 지금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사실 앞서는 왜냐하면 이제 뭐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심판은 좀 힘을 잃은 측면이 있고요. 또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원래 이제 역대 전임 대통령들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지금은 다른 정상 국가 정상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뭐 유럽이나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는 좀 지지율이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긍정평가가 특히 매우 잘한다는 평가가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보다 한 7개월 동안 낮았었는데 지난주부터 다시 매우 잘한다는 평가가 7개월 만에 높아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여당 심판은 좀 힘을 잃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여야가 이제 뭐 논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 긴급 재난 기본 지원금 같은 이슈로 넘어갔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역시 코로나 관련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이제 코로나 이제 선거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뭐 코로나 어떤 그 사태가 글로벌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미국, 유럽의 어떤 진전 상황에 따라서 국내 어떤 선거 또 코로나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좀 복합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고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번 주 들어서면서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게 일단 유럽과 미국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뭐 유럽에서도 이미 중국을 넘어서는 나라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아주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고 전 세계 121개의 나라에서 한국의 지원 키트를 요청하는 그런 사실은 미국까지도 우리나라의 지원 키트를 요청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금세기 안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향은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정부와 여당이 다 평가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이미 정당에서 그 프레임을 짰던 뭐 야당에서는 그 정부 심판론, 정권 심판론을 갖다 내세웠고 또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이 프레임 자체가 무너져버린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야당에서는 슬그머니 이제 견제론을 갖다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위기 극복론 이걸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야당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특히나 재난지원금 공방은 이거는 야당에 있어서는 패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이 패착이요. 예, 왜냐하면 야당의 텃밭과도 같은 곳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도 추경을 늦게 통과시켜준다든가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 게 오히려 이제 대구라든가 경북 또 부산의 민심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 초래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정부 쪽에 야 2차 추경을 빨리 내라 우리가 승인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어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속도 그 규모를 이제 늘리겠다는 그런 심내를 밝혔는데요. 아마 그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훈 기자, 이것이 꼭 총선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또 어떤 자세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국민적인 피해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을 주냐 마냐의 공방은 이미 지나갔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줄 것이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얘기까지 넘어온 것 같고요. 지역 사정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역 내 정치권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별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네. 사실 여당은 뭐 더 주자라는 입장은 펼치지만 야당에서는 주지 말자라는 얘기는 못 하고 있어요. 네네. 선거가 지금 코앞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 지금 대전, 세종, 충남 3개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이잖아요. 네네. 각자 서로 앞다퉈서 재난지원금 관련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세 시도지사 중에 한 명이라도 좀 다른 당이 있었더라면 정책이 좀 달라져서 시민들이 이게 정책이 달라졌을 때 이렇구나라는 체감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세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으로 같은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느끼는 게 약간 보편적 복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이 네. 있습니다. 자, 이택수 대표, 저희가 이제 너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당의 각 후보, 또 야당의 후보도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굉장히 삼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대표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그 중앙 정치 차원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총선 이후에 지급하자는 지자체가 있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대구 영북이라든지 PK 지역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어떤 동기로 네. 작용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이슈고요.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론조사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한 6대4 정도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네. 많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편적이냐 아니면 선별적이냐. 근데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 조금 더 높습니다. 뭐 하위 70%라고 이제 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는 30%가 이제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이런 논란들이 야당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야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또 이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등의 보수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아서 네, 앞으로 남은 2주간도 이 코로나 선거 과정에서 여당이 좀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N번방 사건도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검찰과 관련된 검언 유착 관련된 논란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수 평론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각 시도, 지방 정부에서도 뭐 추경 얘기가 더 계속 나오거든요. 더 줘야 된다. 네. 정부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면 늘렸지 좀 여기에서 멈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좀 애가 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야당이 지금 계속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네. 이슈를 갖다 이끌어 나가야 선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박형준 지금 위원장, 네. 박형준 위원장이 정부의 70% 그러니까 사실은 중위소득 100% 선이잖아요. 그 선을 고집하는 정부에 대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전체를 다 줘라라고 했던 것은 미국처럼, 굉장히 좋은 그런 제안이에요. 그런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로 이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이슈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거를 봐서도 그것이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실패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도 이번 주말까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선거가 지금 참 희한하게 돼가고 있는데 재난지원금과 N번방 이슈 그리고 이제 엊그제부터 터져나온 검찰과 언론의 유착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선거판을 휩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여기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누가 먼저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N번방에 대해서도 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은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것도
의원들과의 토론 자리에서 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로서의 모습이 부각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선거에서 이 흐름을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성 기자, 이제 선거 전국에서는 작은 사안도 이게 굉장히 좀 큰 사안으로 확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긴급 찬원 지원금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제 주는 건데 이게 또 정치 정략화되고 당연히 이제 민심과 표심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인데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이 선거 쟁점 이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는데 골몰할 것 같아요. 그 야당의 어떠한 그 스탠스라고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그 김병준 통합당 중부권 선대위원장이죠. 그분과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뭐 중국 입국 제한 문제나 마스크 문제 계속해서 통합당에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 코로나19 문제가 커지면서 그간에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 제기하고 싶었던 뭐 경제 실정, 뭐 조국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묻혔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시면서 그 문제를 좀 부각시키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그거를 지나간 이슈라서 다시 이슈로 끌어내리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지금 좀 골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야당 심판론, 야당 심판은 사실 상당히 낯설거든요. 정권 심판론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지만 각 선거 캠프에서는 이 야당 심판론 이걸 계속 부각시킨단 말이죠. 이러한 것도 어떤 선거 전략 구도에 어떤 영향으로 번질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갖다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의 프레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부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자꾸 싸움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또 그 일선에서 그 선거를 뛰고 있는 그런 주자들은 이런 위기들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심판론의 그 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N번방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막판에 지금 선거를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선거가 아니라 그 국회를 한 번이라도 더 열어서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던 정의당의 지지세가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 반등하는 모습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의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N번방 문제를 갖고 이슈화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 남은 국회 한 번이라도 더 열어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루도 시간을 내줄 수 없습니까? 이런 호소가 특히나 여성 유권자들의 그 심장을 찔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선거의 분위기들을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선제적으로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는지가 참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잘못된 선거 전략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교안 대표의 어떤 실언이겠죠.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좀 말실수.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생뚱맞게 야당 심판론을 내보낸 거는 사실은 본인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이런 것을 또 상대당에서는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택수 대표 좀 말실수 이런 것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10일 남았는데. 그렇죠. 이제 막바지에는 말실수 때문에 선거판이 좌우된 전례들이 많죠. 뭐 과거 열린우리당 때 사실 150석을 넘을 수 있었고 170석까지 내다볼 수 있었던. 근데 이제 물론 열린우리당이 152석까지 차지했지만 지역 선거에서는 129석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것만 아니었어도 지역구 130석 넘었고 전체 의석을 한 160, 70석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선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 정치인들의 구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한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에 묶여 있고 그럼 그 지역에서 좀 더 열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뭔가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입장에서는 뭔가 큰 화두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정부의 실정, 경제 실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도 쉽지 않고 지금 그나마 좀 나오는 이슈가 조국 전 장관의 재판 관련된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의 인터뷰라든지 증언. 근데 이거는 조금 식상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남은 변수는 이제 말실수에도 진보층의 분열입니다. 이 정의당 후보들이 곳곳에 지금 출마를 해서 한 3 내지 5%포인트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직접 할 수 있다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반사익적인 측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이고 나머지 뭐 코로나라든지 엠번방 이거는 이제 정부 여당에서 좀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이정환 기자, KBS 뉴스에서도 각 선거구 돌면서 각 후보들의 어떤 주요 공약을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감염병 확산 그리고 또 중앙당 차원의 어떤 선거 전략 구도 속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들의 공약이 좀 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답답한 측면인데 유권자들이 공약을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각 당마다 홈페이지 혹은 개인 유튜브를 이용해서 공약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김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각각 총선 핵심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 공약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여야가 지역의 핵심 공약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대전과 충남 1호 공약으로는 혁신도시 지정을 꼽았고요. 가장 큰 이슈죠. 세종 1호 공약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여야가 똑같이 꼽았습니다. 그 외 공약들도 뭐 대부분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그동안 계속해서 뭐 10년 가까이 끌어왔던 현안들이 대부분 공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거 때마다 재탕되는 공약들인 거죠. 구체적으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전의료원 설립, 뭐 대전 교도소 이전 추진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올렸는데 대전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2년째 끌고 있어요. 그럼 당장 지금까지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통합당 같은 경우에 그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꼽았는데 작년에 한국당에서 이거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예산 전체 삭감하겠다 해서 지역이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해명도 없이 또다시 총선 공약 1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지역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준비되지 않은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야의 어떤 1호 공약이 사실은 차별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차별성이 없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의 어떤 고민은 좀 커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표심의 어떤 결정 구도가 전국적인 선거 이슈 전략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거대 양당의 그 비례용 정당들이 출연을 해서 그 정당들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뭐 민주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의 공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공약들도 굉장히 급조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약을 보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선거에는 잘 제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공약도 막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가령 뭐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도 공약이 갑자기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바꿨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그 전체 선대 그 본부장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어제와 오늘의 공약이 다 달라요. 뭐 가령 뭐 위기를 갖다 탈출해야 된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그 대안들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것을 보면 40조의 국민채를 발행해가지고 뭐 2.5% 이자로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이 비판을 받으니까 갑자기 또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뭐 100조를 갖다 전용해서 사용하자 이것도 비판받으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 부분은 사라지고 재단 기본소득 그러면 이왕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주자 이러면서 막 널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거 때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자료들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들은 공히 이제 거대 정당들한테 가야 될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요, 참 재미난 것은 비례용 정당으로 출연한 열린민주당의 경우 굉장히 선명하고 간결한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가령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그 검찰
지금은 총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법안에서 검찰의 지위를 이제 낮추겠다. 그리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언론개혁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특히나 누리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야당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차별화시켜서 관철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되는데 뭐 엊그저께까지 반대하고 예산까지 깎았던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올린다, 이런 모습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진정성 있는 대전 충남을 위한 공약들을 빨리 지금 강력하게 부각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택수 대표, 제가 이제 말 실수를 안 하려고 정당명, 주요 정당명을 좀 급조된 정당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열린민주당이란 말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쪽하고 우리는 깊은 관계는 아니다. 먼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위성정당, 그러니까 비례정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공약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공약의 부각성이 떨어지는 판에 너무 많은 공약이 정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어떤 고민이랄까요, 선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구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뭐 과거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무상복지 이슈 이외에는 사실 뭐 지역에서 부동산 이슈에는 그다지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물 아니면 구도, 이 두 가지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인물을 어떻게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2016년도에도 새누리당이 옥새 들고 나르샤 때문에 많은 의석을 이제 까먹은 것이고요.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이 좀 공천 과정의 잡음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좀 주춤한 상황인데, 정책적인 부분은 더욱이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도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뉴스를 보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뭐 어떤 공약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당에서 얘기하는 공약들이 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방금 김성수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선명성 있는 그런 공약이 더 이제 귀가 기울여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조금 지지율이 최근 단기적으로는 오른 편이고요. 나머지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N번방 관련해 가지고 뭐 여성층의 의견을 대변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라서 정책이 이슈를 이 선거를 좀 좌우하기에는 좀 어려운,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말실수가 오히려 영향을 좀 더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격전지 구도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격전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격전지를 고르라면 이정은 기자, 충청도의 격전지 좀 골라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뉴스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소개한 지역구긴 한데요. 공주, 부여, 청양, 아무래도 충청권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관심받는 격전지로 꼽힐 것 같고요. 여기가 지난 총선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 후보하고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3%포인트 차로 당락이 갈렸어요. 3,000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이 있었는데 그 후보가 7% 정도를 얻었었어요. 그분이 이제 당락을 좌우시킨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변수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3당은 없어졌지만 통합당에서 이제 탈당한, 공천에 반발해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계신데, 이분이 19대 총선에서 부여청양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어요. 40%를 넘게 얻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그 표가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변수는 이제 공주 부여청양이 충남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어서 부여청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 번도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을 해본 적이 없는 곳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세 곳이 모두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에서 싹쓸이를 했습니다. 지금 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이 단체장에 대한 중간 평가할 지점이 됐단 말이죠. 그 민심이 또 총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또 관심되는 지역입니다. 네, 이제 박수현 그리고 또 정진석 후보 리턴 매치죠. 그렇죠. 아마 정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쪽은 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꼽히는 곳이 대전 중구인데요. 여기 이제 대전에서는 나름 정치 1번지라고 꼽히는 곳입니다. 이 지역구는 사실은 계속 여기도 보수당에서
해왔는데 지난 17대 총선 때 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치러졌던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에서 딱 한 번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 보수당에서 당선이 됐었어요.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이은건 의원에 맞서서 이제 황운하 전 대전 경찰청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는데요. 이 황운하 후보는 뭐 중부 서장도 하셨었지만 대전 경찰청장 하시면서 출마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었고 출마를 한다 안 한다부터 뭐 직위가 해제됐다 안 됐다 전 과정이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요. 결국 검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까지 끌고 나와서 모두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전국이 떠들썩했는데 대전 선거판에도 또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을지.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평론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지금 보면 뭐 기존의 영남하고 호남의 어떤 표심은 쏠림 현상이 워낙 강했고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수도권 그리고 부산 그리고 충청 지역을 어떤 격전지 표심을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주요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은 그 여당의 압도적인 그런 그런 그 석권들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흔히 말해서 스윙보트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격전지가 아주 그러니까 박빙의 격전지가 속출하고 있는 곳이 지금 보면은 부울경이라고 얘기되는 PK 지역입니다. 그래서 PK 지역은 진짜 하루만 그 자고 나도 지지도들이 그냥 차이가 나고 또 특히나 중앙 정치에서 어떤 이슈들이 더 부각되는지에 대해서도 금방금방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부울경이 어떤 총선 승리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충청도 지금 이전처럼 팽팽한 그런 그 맞대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그 비중 있는 그런 그 인물들의 행보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런 쪽에서 그 뭔가 좋은 그런 그 성과가 나온다면 일거의 충청도의 표심들도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서로가 대응을 해야 되는 곳이 충청, 특히나 충남 쪽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사실 이 전략이 정말 좋은지 이번에 따져봐야 될 텐데 옆 선거구에 있던 분들을 갖다 옮겨서 다른 선거구에 그 공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케이스가 많은데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그것을 탐탁치 않게 보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눈여겨보시면 이번 총선 전체의 전략이 여야, 그것도 거대 양 정당이 어디가 더 우세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택수 대표 어떻습니까? 이제 충청 민심은 원래 사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충청 민심, 안개 속 충청 민심. 이걸 좀 뒤흔들어 가지고 표를 끌어올려면 여야가 각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글쎄요, 이 충청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요. 부동층도 가장 늦게 줄어드는 지역이고 또 충청 출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지역들인데요. 그렇군요. 인천의 충청 주민들이 한 40%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그래서 예측 실패의 원인이 되는 곳들이 충청 또 인천 지역인데 지금 뭐 대략 그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뭐 대략 뭐 6대4, 7대3 정도로 앞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여론조사 예측에 있어서 총선은 특히 예측이 어렵고 그렇죠. 또 방송 3사가 예측 실패를 자주 해왔기 때문에 숨겨진 야권 표심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5% 이상만 지지 않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후보들이 계시고요. 뭐 10%까지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이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역 공약은 뭐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공약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정 기자는 이제 충청 주민이니까 충청 민심을 좀 다른 두 분보다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충청 민심을 자극할 어떤 선거 이슈적인 측면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그 충청권 민심을 안개 속에 있다. 네. 뭔가 분위기를 그렇게 하는데 사실 선거는 개표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동안 영호남 쪽이 워낙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미리 이제 예측해보기 쉬운 것이었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역당 자민련이 있었을 때는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요. 지난 총선부터 지역당이 없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물론 그때 그래서 민심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던 거고요. 이번 총선은 지역당이 사라진 뒤 두 번째 맞는 선거고 네. 또 지난 선거처럼 무게감 있는 제3당도 없는 정말 1대1 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아마 이번 선거 결과가 충청권의 민심이 왜곡 없이 그대로 반영되는 좀 거울 같은 선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 12일 동안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 고민 더 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요. 내가 이제 투표장에 가야 되나 말까. 이러한 고민도 더불어서 더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정치 그리고 또 정치권 인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정치를 또 바꾸는 것도 유권자들의 어떤 소중한 한 표에서 결정되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요. 투표장에 가시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BS 생산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